여기서도 뒤집으시는군요, 저를. 일단 그 감독님하고 이 유선영 씨에게 간단하게 작품에 대한 소개 말씀을 좀 듣고 또 인사 말씀 부탁드린 이후에 진행을 계속 하도록하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샘을 연출한 황규일이라고 합니다.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다들 자리를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추석 잘 세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리 함께한 또 뒤에 저랑 같이 앉았던 박현지 배우와 김지현 촬영 감독님 그리고 김승우 PD님 이렇게 세 분 같이 와서 오늘 영화를 봤고, 이 영화는 사랑은 없어지고 마치 연애만 남은 우리 현대인의 어떤 큰 비애감을 동감을 해서 저도 이런 영화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샘에서 그녀 역할을 맡은 류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영화는 좀 동화 같죠? 네. 어떤 실제 있었던 일인지 인지 아닌지도 좀 분간이 안 될 만큼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네. 동화 같은 눈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네요. 무슨 말을 하는지.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질문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좀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그 영화의 그 제목이기도 하고 또 서두에 그 앞부분에 등장하는 이 샘이라고 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고 또 이 영화의 전체적인 성격이라든가 테마와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 뒷샹의 그 화장실을 그 변기에서 영화가 시작하잖아요. 카메라가 뒤로 빠지면서 그런 것도 상당히 특색이 있고 아까 유선영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잡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좀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설정하셨던 이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이 아이디어하고 이 뒤샹의 샘, 잘 아시는 작품이죠.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그것과 딱히 아주 긴밀하게 어떤 연관성을 갖기보다는 좀 차용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독님한테 좀 말씀을 듣고, 유선영 씨에게는 앞서 소개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격을 복잡하고 복합적인 성격의 연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류의 어떤 대본을 처음에 이 이야기 처음 대본을 받으셨을 때 어떤 점이 좀 배우로서 어떤 도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매력적으로 좀 생각을 하셨었는지, 그래서 이 캐릭터를 연기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유선영 씨에게 듣고 그리고 감독님 앞에 말씀드린 질문 먼저 감독님께 듣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주국제영화제 4월에 상영을 했죠. 그때만 하더라도 작업에 한참 작업을 열중하면서 작업을 막 했던 시기고 해서 이런저런 이제 제가 작품을 만들었지만 이런저런 질문이 관객들 분들에게 이제 쏟아지면 되게 하나도 거침없이 대답을 되게 잘 했는데 이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보니까 저도 그 전주 이후로 사실 한 번도 안 보다가 처음 봤어요. 되게 또 생소하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어떤 질문을 하셨을 때 갑자기 숨이 탁 막히네요.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될지. 우선 이 제목은 샘이고 다들 알다시피 뒤샹의 샘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감을 받았겠죠. 그 중에 하나고 가장 큰 저의 소스였죠, 어찌 보면. 근데 뭐 다들 알다시피 이제 1900년대 초반에 한참 그러니까 설명을 하자면 사실 긴데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그 2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로 나왔을 때 이제 간의 수호할 때 그 예술품들은 항상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손이 빠르고 손이 되게 디테일한 사람이 아 그림 진짜 잘 그린다 이런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간의 수업 필요 없고 계속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전시품으로 예술품으로 듀샹이라는 사람이 공장에서 나온 병기를 하나 자신의 전시대에 올리면서 이제 그게 이슈가 됐고 그 이후로 어떤 개념 미술의 시작이었고 계속 그 이후로 100년 동안 더 나아진 어떤 예술 있는 게 아니고 거의 그거 가지고 우려먹고 있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이야기적으로 제가 영감을 받은 거는 지금 시대랑 그 100년 전의 시대가 되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계속 뭔가 복제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시대잖아요. 누구든지 와이파이 접속해서 누구든지 똑같은 거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그 100년 전의 듀샹의 이 예술품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냐라고 곰곰이 생각했을 때 이건 뭐 저만의 의견이 아니고 그냥 뭐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예술품 그 공장에서 나온 병기를 자신의 그 전시대 위에 올렸다라는 거 하나 예술적 활동이죠. 그리고 자신의 그 변기를 셈이라고 이름을 칭해준 거 두 번째. 이게 본인이 가장 큰 예술적 활동으로서 그게 인정받았고 지금까지도 뭐 1, 2위를 다툴 정도로 그 가격이 되게 엄청 큰 자산이죠. 예술품이고. 그랬을 때 이 이야기를 제가 가져왔을 때 그 100년 전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그닥 다르지 않다라는 건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사랑은 사라지고 마치 컨트롤 C, 컨트롤 V 한 연애뿐인 이런 시대 어떤 우리의 소중했던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돈만 쫓아가는 어떤 그런 사회상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우리가 너무 그동안 좀 잊고 있었던 게 아닐까. 사랑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닌데 알고 보면 내가 그녀에게 불러줬던 어떤 애칭이라든지 이런 걸 붙여주면서 되게 사랑했던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물론 이 사람과 헤어지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소중한 가치는 내 안에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연애뿐만이 아니고 그냥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렇다는 제가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마르셀 듀샹과 그리고 어린 왕자라는 동화를 가지고 와서 좀 약간 아까 류 배우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동화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동화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좀 완성된 것 같아요. 네,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거의 강의 수준으로 미술 강의 수준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유 배우님께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시나리오를 처음 감독님께 받고 이 영화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되게 몇 개월 뒤에 당연히 하는 거 아니었어? 약간 이런 분위기여서 사실 좀 그냥 의아했습니다. 그냥 제가 뭐 고민을 엄청 하면서 뭐 그럴 시간은 저한테는 별로 주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 일단 그래서 저는 우리 팀원들을 봤던 것 같아요. 거의 좀 가까운 학교 동문들로 좀 많이 이루어져 있었고 네, 팀원들이 일단 다 좋아서 저도 이 팀이랑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아마 제일 커다랗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이 연기를 할 때. 네, 그랬습니다. 객석에서 질문 받아볼까요?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 질의하실지를 말씀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하시는 분께 에코백을 드리고 싶은데 네. 네. 질문하시는 분에게 폴링 저주에서 특별 제작한 에코백을 첫 번째 질문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편지도 저쪽. 써왔어요. 네, 저쪽. 마이크를. 예, 안녕하십니까. 영화관에서 이렇게 감독님하고 배우님을 직접 뵙는 처음입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마두상을 보면서 굉장히 좀 감정 몰입이 안 되고 좀 많이 짜증이 났거든요. 그러면서 그 감독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좀 저는 사랑은 접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상과 그 대상을 마주하는 주체의 관계라고 하기보다는. 근데 지금 그 감독님께서 지금 마두상을 그 표현하시면서 굉장히 그 분석적이신 분일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내내. 근데 역시나 감독님 말씀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역시나 많이 사고가 많으신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마두상이를 그러한 장애가 있는 그 인물로 그려낸 그 최초의 의도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감독님한테.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짜증나게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되게 웃으며 즐기라고 만든 작품인데 이렇게 의도치 않게 짜증을 내셨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우선 두상이라는 인물은 사실 우리가 신데렐라 스토리에서 왕자 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를 보면 유리구두 하나로 이제 공주를 찾잖아요. 근데 참 사실 어찌 보면 막 멍청한 일이죠. 그냥 서로 같이 무도회를 즐겼고 몇 시간을 같이 춤도 췄고 했던 여자를 왜 못 알아볼까? 그런 부분에서 두상이라는 인물이 현대판 만약에 뭐 왕자라면 뭐 안면 인식 장애, 그러니까 얼굴을 볼 수 구분이 안 되고 그러면 그 또 다른 어떤 가치로 첫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약간 좀 꽁하면서 그러니까 애초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계속 좀 캐릭터가 좀 답답하고 짜증나는 캐릭터이긴 해요, 사실. 뭔가 바로 앞에 있는데 이걸 손에 쥐어도 되는데 못 잡고 약간 좀 우회하면서 돌아가고 이런 부분이 아마 관객분의 마음을 좀 심기를 어지럽히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받아볼까요? 네, 저쪽 마이크 전해 주십시오. 잠깐, 그리고 이따 첫 번째 질문하신 분 네, 끝나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별거 아니고요. 유선영 배우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찍을 때 1인 3역이 되잖아요. 그때 각자 캐릭터만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드려봤습니다. 일단 저도 어느 정도의 한국어로 뭐죠? 어느 정도로 다르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독님께 좀 고민을 털어놨어요. 어느 정도를 원하시는지. 이게 관객이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인데 라고 느낄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관객이 봐도 완전 다른 사람인데 라고 느낄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독님이랑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성격 자체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옆방에 사는 그녀가 계속 이랬다 저랬다 이제 두상이 집이 아닌 공간에서 계속 다른 사람인 척을 하는 거니까, 일단 메인 캐릭터는 그 옆방에 사는 여자로 두고 그 주변에서 이제 뭐 나비코가 되기도 하고 또 첫사랑이 되기도 하는 거는 아마 감독님이 말씀하시기에는 되게 감독님의 그 디렉션도 사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랑 말랑 그런 거지. 뭔가 너무 다른 건 아닌데 너무 같은 거 말고 그냥 카따따따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지 일단 해볼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감독님은 관객들이 어느 순간까지는 왜 마두성이 왜 저 애를 몰라보지? 라고 했으면 좋겠다 가 감독님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후부터서는 이 여자애가 대놓고 연기를 한다, 대놓고 일본어를 한다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지금 극 중에서 연기를 하고 있다를 보여주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도 그냥 그 정도를 놓고 그냥 뭐 자아가 분열된 정도에는 애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맡은 캐릭터가 기본 메인 캐릭터는 이제 옆방에 있는 여자애를 주축으로 두고 주변에서 좀 밸런스를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야기가 앞으로 가면서 점점 관객들도 인물이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연기하는 건지 아니면 한 인물이 누구인 척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약간
처음엔 헷갈리다가 이제 좀 더 명확해지긴 하지만 애초 설정이나 의도는 제가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 그런 거 구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원이 같이 이렇게 좀 겹쳐져 있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 생각이 배우로서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도 그걸 분명하게 이해 안 해주실 것 같고. 네,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마이크를 좀. 저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 먼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아까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정확하지 않은 기억들로 첫사랑한테 대사에도 나오듯이 약간 집착일 수도 있고 당시에 상대가 아닌 나를 잊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사랑이라기보다는 약간 집착, 망상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일단 상대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배우님께는 아까 그 지인분, 선후배들이랑 같이 알던 배우분들이 다 알던 사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게 연기하기에 편했는지 아니면 뭐 불편한 점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뭐 짝사랑도 첫사랑으로 쳐줄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친구들끼리 어렸을 때. 뭐 답은 없죠, 사실.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뭐 짝사랑도 첫사랑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두상이란 캐릭터가 그 상대편의 어떤 그 여자, 진짜 여자는 한 번도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두상의 말로서만, 행동으로서만 보여지죠. 그렇게 계속 진행이 돼가다가 가짜 이 여자를 만나면서 이 여자 입에서 마치 야 너 근데 이거 소설 쓰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야 이거 집착이지.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물론 맞죠. 뭐 진짜 짝사랑인데 집착을 보이니까. 근데 상대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본인 마음. 근데 좀 중후반 지나서 그 두상이라는 인물이 약간 울먹이면서 둘이서 피아노를 친 이후에 본인이 진심 어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친구를 만나면서 아 그렇구나. 그 전에는 이제 성중이가 야 짝사랑인데 뭘 막 그러냐 이런 말 했을 때는 본인의 어떤 마음이 변치 않았는데 이 여자랑 만나면서 점점 달라지는 거죠. 왜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점점 좋아지거든. 그럼 내 예전에 소중했던 그녀는 가짜란 말이냐? 그러니까 이런 혼동들. 그러면서 본인의 기억들이 계속 좀 혼동되고 그래서 본인의 마지막 그 되게 소중했던 가치가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뭐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질문의 답이 좀 약간 뭐 장황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두상이가 생각했을 때 그게 과연 이제 짝사랑일지라도 본인의 소중했던 가치이고 이것을 어떤 잊지 못하는 추억이라고 한다면 뭐 그것도 충분히 첫사랑으로서 네. 생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네, 편한 배우들이랑 있거나 아니면 뭐 스태프들도 되게 다 아는, 거의 다 아는 분들이셔가지고 배우한테는 연기할 때 좀 유연한 상황일수록 훨씬 현장이 유연할수록 좀 뭐랄까 좀 더 편한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샘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되게 타이트하게 되게 많은 걸 찍었어야 됐어가지고 더 만약에 더 좀 잘 모르거나 아니면 서로 잘 안 맞는 팀원끼리는 사실 이 시간 안에 찍을 수 없는 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하기로 한 거에 그 주변 스태프분들이나 아니면 배우분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막간 질문하겠습니다. 영화 보시면 이 마지막에 뭐 크레딧이 올라가지만 음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좀 과도하게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일반 과도하다는 게 좀 어폐가 있지만 이를테면 일상적인 어떤 상황을 묘사할 때도 좀 볼륨이 어느 정도 굉장히 큰 상태로 음악이 계속 나오잖아요. 뭐 피아노 음악도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그게 이 어떤 그 이미지 영상의 흐름하고 정확하게 조응하면 하는 음악이 아니고 좀 그냥 삽입했다 그럴까요? 이렇게 밀어넣은 듯한 음악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이 좀 과도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좀 특이한 사용법이고 특이한 리듬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저는 좀 궁금해서 듣고 싶었던 부분인데 그렇게 사용하신 이유를 이제 곧 다 뺄 겁니다. 아니요, 다 빼진 않고요, 사실. 근데 뭐 사실 지금은 좀 제 마음대로 좀 제가 좀 선곡을 해서 넣고 싶은 분들을 좀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뭐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조금 더 좋게 고쳐야겠죠. 근데 뭐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고치겠다 뭐 그런 건 없는데 조금 더 좋게끔 만져야죠. 근데 뭐 좀 이게 많이 쓰기도 많이 썼고 한데 저만의 이제 규칙은 분명히 있어요. 그 어떤 음악이고 어떤 음악이 어떤 타이밍에 들어와서 다 피아노 곡 아니면 이제 가끔 현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거의 다 피아노 곡이죠. 근데 뭐 두상이한테는 어떤 곡, 어떤 뭐 베토벤을 몰아준다든지 뭐 그 시대의 음악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좀 나눠가지고 넣다 보니까 좀 무분별하게 사실 들어간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좀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하려고요. 좋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좀 생경한데 이 어떤 사용법이나 활용법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 빼신다고 하니까 뭐 근데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강도나 아니면 또 일관성 있게 피아노 음악을 쓰였고 그래서 뭐 여쭤봤습니다. 다른 질문 받아볼까요? 여기 앞에 일단 먼저 여쭈시죠. 예. 네. 그 영화를 저번에 이제 5월달에 한번 보고 오늘 두 번째 봤는데 그 혹시 감독님이랑 배우님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라든가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이랑 뭐 혹시 배우님은 그 극 중에 나오는 그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제가 예전에도 촬영하기 전에 촬영 감독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규일아, 네가 여기서 가장 좀 좋다고 하는 장면, 힘줘서 찍고 싶은 장면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길래 딱히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아니면 다겠죠. 뭐 딱히 없으니까 다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도 잘 모르겠는데요. 뭐 딱히 뭘 하나 찍기가 좀 애매한데 근데 굳이 뭘 하나 찍자면 되게 신경 쓰였던 부분은 그 공원에서 둘이서 길게 쭉 대화하면서 푸는 장면 있죠? 그게 한 5분 가까이 돼요. 근데 한 테이크고 길다 보니까 좀 여러 번 반복해서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을 그리고 관객들이 5분 이상 뭐 버티면서 그 장면을 봐줄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살짝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찍었는데 지금 매번 이제 보지만 다른 것보다도 그 장면의 그 느낌, 그 햇살이 되게 이 둘의 관계나 이 둘이 앞으로 어떤 느낌이고 이 영화가 또 어떤 느낌이면 이 모든 걸 좀 대변해주는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었어요. 되게 5분 안에 함축된 이 안에 어떤 유머도 있고 이 안에 어떤 로맨스도 있고 이 안에 어떤 서로 간의 질투도 있고 뭔가 그리고 서로 안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뚜뚜루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커뮤니케이션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 함축적으로 5분 안에 담겨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도와준 거는 또 햇살이나 이 해 넘어갈 때 그때 찍었는데 느낌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거의 색보정을 하질 않았어요. 그 장면은 그냥 거의 그대로 쓴 샷이라서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저는 다
무슨 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은 피아노를 이제 그녀의 방에서 두상이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럴 때 원래는 그냥 보고 있는다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해서 내가 위에다가 손가락을 눌러주면 어떨까 라는 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근데 최진영 배우랑 대학 동기여서 그런 게 너무 뭐랄까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는데 약간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 로맨스는. 근데 그 장면 때 그리고 감독님도 그 괜찮다고 하시고 준영 배우도 괜찮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약간 나 혼자 엄청 혼자 얼굴이 팍 빨개지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녀가 그날 밤에 두상이에게 좀 더 뭔가 다른 거를 느끼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고 나가잖아요. 두상이 아침에 학교 가냐고 나 학교 간다고. 그래서 그때 그 피아노에다가 제가 손가락을 얹을 때 그 순간이 기억이 나요. 되게 혼자 부끄러웠던 순간.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그 장면에 보면은 그때가 생각이 나서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고요. 그녀란 어떤 사람일까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주변에서 흔히 되게 볼 수 있는 타입의 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뭔가 독립을 해야 되고 근데 아직 능력은 없지만 뭐라도 해보고 있는 사람인 와중에 그냥 누군가에게 약간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 가끔. 그래서 뭔가 자극을 주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딱히 제 인물을 하나로 정의 내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기왕이 말이 나왔으니까 막간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선유도 공원에서 찍은 장면인가요? 네. 5분짜리 테이크라고 하셨는데 그 장면은 지금 설명을 쭉 해주셨기 때문에 납득이 되고 그 앞부분에 친구 집에 처음에 왔을 때 그 두상이 왔을 때 그 장면 굉장히 길잖아요. 그것도. 네네. 그게 이제 어떤 장소의 한계 때문에 저는 처음에 그렇게 찍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로케이션 협소하니까. 근데 뭐 그 이후에 그 공간이 다시 갔을 때 여러 번 뭐 나눠서 찍기도 하고 하는데 그 테이크만 엄청 길게 찍으셨더라고요. 재보진 않았지만 거의 그거 더 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로킹 샷이에요. 그 선유도 공원에서 찍은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도 찍은 거 근데 사실 몇 초 차이 안 나요. 뭐 한 10초, 20초 뭐 그 정도 차이 안 날 정도니까 4분 넘죠. 4분 30초 되는데 그 공간 안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서울에 처음 올라왔고 두상이 이제 입장하죠. 그리고 성중이라는 캐릭터도 처음 입장합니다. 둘이 처음 만나요.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성중의 캐릭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둘의 관계, 일단은 성중의 캐릭터도 보여주지만 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성중은 사실 이게 거의 1인 시점으로 흘러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중에 대해서는 설명할 그 시간이나 여러 가지가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좀 나눠서 좀 길게 한 뭐 1분씩 한 세 파트로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차라리 이제 촬영 감독님하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다가 차라리 이 둘의 관계를 마치 그냥 연극처럼 이렇게 한 4, 5분을 대화하는데도 되게 재미있구나. 그냥 친구, 우리 흔한 친구 장난치면서 뭐 하면서 어떻게 지냈니? 뭐 휙 집어 던지면서 뭐 걸려있는 거 뭐 이야기도 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둘의 관계를 되게 보여주면서 성중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녀 찾으려고 하는 앞으로 이야기의 방향성도 그려주고 그러니까 이거를 컷을 나누기보다는 뭔가 술술술 넘어가는데 관객들한테는 하나 두 개씩 귤 던지듯이 툭툭툭툭 던져주면 어떨까? 그럼 관객들이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질문 드린 아까 음악도 여쭤본 것도 그런 같은 맥락인데 이 영화가 뭐 장르적으로는 그냥 멜로드라마죠. 그리고 좀 도상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멜로드라마인데 촬영이라든가 음악의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게 보통 일반적인 리듬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또 어떤 한 가지만 고집해서 쓴 것이 아니고 근데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했고 중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아까 뭐 길게 찍은 장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냥 막간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또 다시 질문 있으시면 아까 위에 드셨던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시민이고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되게 뭔가 보는 내내 되게 약간 좀 공감도 많이 가면서 혼란스러우면서 한편으로는 재미있으면서 쉽더라고요. 되게 저는 아무튼 저뿐만 아니라 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의 가족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희한하게 다 많이 공감이 됐어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했을 땐 되게 많이 얽히고 설키고 되게 많이 꼬여 있긴 한데 어쨌든 간단하게 그냥 제 생각을 말해도 될까요? 그럼요. 아무튼 여기서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잖아요.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 또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왠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여자지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막 이겨먹으려고 할 때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많이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고 정말 많이 애쓰신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이렇게 감상을 얘기하셔도 됩니다. 꼭 질문 안 하셔도 이게 대화의 자리이기 때문에 뭐 질문과 답만 안 하셔도 되고 좀 감상을 지금처럼 말씀해주십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아볼까요? 여기 가운데. 네, 저도 영화 전주에서 보고 세 번째 보는데 저는 음악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는 음악을 어떻게 초이스하셨는지랑 그리고 로케이션 부분에서 전 한일가스 나온 그 장면이 너무 좋아서 그 장소 어떻게 이제 알게 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배우님께는 혹시 뭐 좋아하는 대사 같은 게 있으셨는지 저는 그 사람을 사랑했던 너를 잊어야 이제 잊을 수 있다 그 대사가 되게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음악은 사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자의 좀 파트를 나눠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막 그 짜장면 배달하러 갔다가 강의실문을 콱 열었는데 월광곡 베토벤의 월광곡이 나오면서 뭐 귀가 안 들리는 해도 대사를 치잖아요. 그 교수가 안 보이는 교수가 그런 월광곡이 있고 또 드뷔시의 월광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과 끝을 하나 갖다 놓고 그러니까 주상이는 좀 베토벤의 어떤 그런 순수한 실제 뭐 엘리제를 위하여 이런 것도 첫사랑 그러니까 마음으로 연모하던 그녀를 위해서 홀로 썼던 그런 거고 근데 반대로 또 드뷔시의 삶을 보면 되게 바람둥이 그 아내가 총을 쏴서 죽였나 뭐 하여튼 되게 비극적으로 끝나는데 어떤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그녀한테 나올 때는 또 어떤 낭만파 시대의 어떤 그녀와 되게 어울리는 되게 화사하고 따뜻하고 이런 음악. 그러니까 이걸 좀 섹션별로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쓸 음악들을 이렇게 초이스를 해서 한 것 같고. 그리고 뭐 장소는 그 한일가스는 사실 서울이죠. 보면 02라고 너무 낯뜨겁게 써 있는데 참 서울을 원래 벗어나면서 다리를 타고 막 여기저기 건너가지만 결국 왔더니 02가 전화번호가. 근데 거기가 다 어디냐면 공항 오세동이라고 지금은 실제 김포공항 이제 그 서울과 경기권에 걸쳐져 있는 동네예요. 근데 원래는 거기가 실제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거리가 있었고 뭐도 있었고 비디오 가게도 있었고 실제 주상의 말이 맞아요. 실제 그 거리가. 근데 공항이 생기면서 물론 생겨서도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용역들 뭐 이렇게 와서 다 처분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예전에 무한도전에서도 한번 거기서 촬영하면서도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 한데 그 공간이 이제 원래 집터가 있었고
다 쭉 그 길 따라서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없는 거죠. 그 하늘가스 하나 그냥 이제 살고 계시는 한 분만 홀로 남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가 사실 지금은 되게 황폐해졌고 비행기만 떠다니는 사람 살지 못하는 동네가 돼버렸는데 제가 이제 만들려고 하자는 이야기의 맥락과 너무 잘 맞아서 그리고 거기 진짜 큰 나무도 이렇게 있고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이 나무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어떤 소중한 잃어버린 가치를 찾고자 하는데 제일 우리 집에서 가까운 위치를 찾다 보니 아 이곳이다. 왜냐면 촬영 스케줄 빡빡하다 보니까 먼 곳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한 20분 뭐 거리 이 정도밖에 안 돼서 거기에서 한 거죠.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제일 기억에 남는 대사 있으세요? 글쎄요, 뭐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질문하셨던 그 질문 관객분의 대사도 사실 되게 기억에 남죠. 뭐 결국에는 우리가 사랑했던 이 사랑에 대한 기억,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알고 보면 내가 그랬길 바랬고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래주길 바랬다라는 어떤 꿈 같은 거 그거를 갖고 있거든요. 알고 보면 다 따뜻하게 포장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녀가 또 명대사를 날려주죠. 결국에는 그 사람을 잊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를 잊어야 된다. 내가 사랑했던 그때의 그 기억, 추억들을 잊어야 된다라고 이제 대신 쳐주는데 그 부분이 되게 또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저한테 또 피드백이 오기도 하고 네. 네,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답변 되셨나요? 다시 못 끝났네. 기습적으로 질문하셔가지고 갑자기. 네. 또 다른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질문 의아합니다. 제목이 아기들 그 레고 블록 같이 생겼는데 혹시 뭘 의도하시고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유선영 배우님께는 어떤 그녀 역할이 자기 자신이랑 비슷하거나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처음이에요, 진짜. 그 디자인을 제가 하긴 했지만 사실 그냥 단순하게 하고 싶었어요. 단순하게 최대한 그냥 제목을 심플하게 뭐 이렇게 뭐 캘리그래피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되게 단순하게 하고 싶었고 뭐 레고 블럭을 근데 되게 눈이 좋으시네요. 그걸 어떻게 보지? 그게 이제 어쨌든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2D잖아요. 2D인데 이제 2D인 줄 알았더니 3D로 바뀌면서 이제 그 로고 변환이 그렇게 되는데 그냥 셈이 전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마다 이게 뭔가 편명적이고 되게 단순한 캐릭터인데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이 되게 3차원적이고 뭔가 다채롭고 그리고 1인 3역을 하잖아요 또. 그래서 쓸데없이 그런 거에 또 의미를 막 부여하면서 그래 이런 거 만들어보자 막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질문 류순 선영 씨 약간 네, 그 다음 질문이 그녀가 세 명이 나와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옆집 그녀가 제일 좀 그나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첫사랑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얘네는 저랑 일단랑 너무 좀 조금 다른 사람들이어서 제가 저랑 어떤 게 비슷하다는 말은 잘 못하겠는데 그나마 옆집 사는 그녀가 좀 제일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아마 감독님이 저를 캐스팅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연기 되게 잘했잖아요. 그러면 거의 본인이에요. 진짜 변명이에요. 연기 잘하잖아요. 왜냐면 만들지 않았다는 거거든. 이거는 만들면 되게 어색해요 사실.
또 얼마나 되게 잘했어요. 어디가 어색했어요? 아니요, 전혀 안 해서 했으니까 하는 말이죠. 본인이라니까. 이게 칭찬이에요, 칭찬. 네, 연출을 저 한 가지 일본어로 왜 넣으신 겁니까? 일본어라는 그 캐릭터가 상당히 갑자기 등장해서 아니 뭐 일단은 두상을 속이기에 적합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대뜸 그냥 생각이 났어요. 그냥 일본인으로 뭔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그냥 이제 류배우님한테 제가 던졌더니 본인이 그러면 어떤 톤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러면서 이런 거 저런 거만 몇 가지 레퍼런스를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톤? 이런 톤? 이러면서 되게 많이 보시나 봐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본 어떤 문화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아 빠삭하구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냥 너무 잘하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본인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다. 그래서 딱 바로 앞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잘하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피아노 치는 것도 사실 대본에 있던 거 아니에요. 대본 쓰다가 류선영 배우님이 피아노 칠 줄 아나? 하고서 카톡 보냈어요. 뭐 잘할 줄 아는 거 뭐 있으세요? 이랬더니 피아노를 칠 줄 안대. 그래서 그러면 한 가지 좀 좀 들려주세요 뭐 이랬더니 근데 진짜 신기하게 드뷔시 달빛을 쳐가지고 바로 카톡으로 녹음을 해서 저한테 바로 쏴준 거예요. 집에 또 피아노가 있었나 봐요. 신기하게 그래서 내가 쓰면 이걸 쓰려고 했던 걸 어떻게 알고 이 곡을 본인 이렇게 했지? 약간 좀 그런 의문도 들면서 야 진짜 이 사람이 삶 자체구나. 그냥 가져오자, 이것도 가져오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져와서 전 썼어요. 그냥 다 만들어줬어요. 다 본인 진짜 그렇습니다. 네. 두 분이 갑자기 많다고 그러셔가지고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돼서 질문 한 가지만 더 받고 그리고 자리를 파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하실 네. 좀. 예, 안면 인식 장애라고 하는 그런 병명으로 처음 소재가 시작되잖아요.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 인식 장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혼밥이라든가 혼술로 대표되는 우리가 늘 외롭다고 하고 그래서 사람을 또 많이 만나고는 있지만 이 감정이 사랑의 감정인지 아닌지 또는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잘 알아채지 못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서 겪는 어떤 장애 이런 것들을 안면인식 장애라고 하는 병명을 빌려서 말씀하신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혹시 감독님도 그런 의도가 있으셨는지? 네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토시 하나 바꾸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명확하게 봐주셨고요. 그냥 그러니까 안면 인식장애지만 정말 어찌 보면 우리가 아까도 처음 이야기에서 다시 리바이벌 한 거긴 하지만 어떤 연애뿐인 이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다가 서로 싸우다 지치고 헤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다반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사랑을 봐야 되는데 사랑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인식장애 이런 표현도 해주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100%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 보면서 저는 빗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피아노 소리하고 겹쳐 들리기도 했고 특별히 피아노 곡을 더 많이 선택한 이유가 빗소리하고 연관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당부드리건데 영화에서 음악을 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사랑의 상실이라고 하는 서글픈 이야기를 아주 유쾌하게 풀어내셨더라고요. 감독님이나 배우분들이 보니까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감독님이 아주 유쾌하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그 못 쓰고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찾아내셨는지 재밌었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사실 좀 오래돼서 제가 사실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어떤 유머들 그리고 시대가 갖고 있는 그때 코미디들은 사실 딱 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런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여기서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유머들 그런 것들이 이 안에서 이런 세대를 좀 이렇게 대변하고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햄버거녀라든지 이런 것들도 찾아보면 햄버거녀라는 어떤 한때 떠오르던 막 사진 돌아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제 이렇게 내가 어슴풀에 들었던 봤던 우연히 떠돌던 이런 그냥 한 장 뭐 돌아다니던 인터넷 공간 안에 이렇게 부유해서 다니던 그런 이미지가 마치 이런 영화에 나왔을 때 나도 저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리고 나도 이 시대를 살아갔구나 어떤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게 많이 찾아보고 많이 했는데 또 주변에 이런 거 재밌는 거 또 있으면 저한테 계속 맨날 알려주는 친구가 또 다행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도움도 받고 뭐 옆에 테이블 하던 이야기 중에 뭐 되게 재밌었던 것도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되게 산재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제가 좀 과감히 쓸 수 있었던 거는 이야기의 맥락이 되게 닿아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아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공간 안에 대부분 나이대나 뭐 비슷하잖아요. 연령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인터넷 세대에 태어났을 때 와이파이를 접속해서 와이파이의 고마움을 아는 어떤 세대들이 또 봤을 때 조금 더 유쾌하게 지낼 수 있는 것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어느 정도 다녀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객석에서 뭐 관객분들이 감상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웬만큼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미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멜로드라마이긴 하지만 감독님 아까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이나 이런 것도 언급하셨지만 상당히 잘 정교하게 세공된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장치들을 사용했는데 그것이 크게 무리가 없이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게 그렇게 잘 세공이 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감과 또 전하고자 하는 전원들이 잘 전해지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좋은 말씀과 함께 작품을 보여주신 우리 황규일 감독님과 또 유선영 배우님 두 분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잘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마지막 저희 플레임저즈 마지막 타임인데 올해도 뭐 여러 면에서 찾아주신 관객분들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다시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또 좋은 작품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